네, 안녕하십니까. 자,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좀 놀라셨죠? 자, 오늘은 제가 PC로 만나 뵙지 않고요. 그냥 오늘은 차트보다는 좀 다르게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찾아뵙습니다. 자, 시장의 에너지가 어제는 뭐 좀 강하게 올라오는 듯 하더니만 역시 에너지가 약한 듯 합니다. 오늘 바로 어제 상승분을 다 이상 빼버렸는데요. 자, 참 시장의 에너지가 참 약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코스피 지수가 중기 장기적으로는 뭐 1500포인트까지도 차트상으로는 열려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꼭 1500포인트까지 간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 정도까지 하락이 열려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디에서 멈출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근데 그 1500포인트까지, 즉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왜 그렇게 빠질 가능성이 많은지를 꼭 차트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오늘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그 경제가 성장한 역사를 보면요. 1960년대, 70년대는 물론 뭐 60년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뭐 우리나라가 반등을 할 수 있는 뭐 좀 초석이 된 것도 있지만요. 또 기본적으로 저임금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때는. 그래서 뭐 신발이나 가발이나 이런 저임금이 가능한 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뭐 수출을 좀 많이 그때 했죠. 그러면서 경제 성장을 해 왔었는데요. 70년대 후반부터요. 70년대 후반부터 조금 뭐 박정희 대통령도 그때 갑자기 수고하셨지만 70년대 후반부터 조금 나라가 경제가 좀 어려워졌죠. 저임금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가 힘든 상황이 왔었고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 80년이었나요?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80년이었나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까지 빠진 걸로 제가 기억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은 뭐 80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해서 82년인가 1년인가에 마이너스 5%까지 경제 성장률이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국제 어떤 정세, 경제 정세 자체가 또 우리나라에 또 그 구분이 좀 들어왔는지 몰라도 삼저 현상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뭐 저금리 현상이라든지 뭐 저유가, 뭐 70년대 초반에 고유가 있었으니까요. 저유가가 되고 뭐 N저 현상도 있었고요. 그런 연유로 84년도부터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나왔죠. 84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88년 올림픽 정도까지 한 4, 5년간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그 올림픽 이후에 90년대 초반에 이제 외신들이 한국이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죠. 90년 초반에 그런 얘기가 나온 이후에 98년도에 IMF가 나왔죠. 네. IMF가 나왔는데 그때는 뭐 거의 나라가 절단이 났었지 않습니까? 거의 절단이 났었는데 또 우리나라 국군이 또 이 상승하는 운이 맞았는지 몰라도 그때도 그 IMF 이후에 나라가 정말 암울했는데요. 중국이 개방 정책을 그때부터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개방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혜택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뭐 지금까지 그 혜택을 받아왔었고요.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많이 중국에 수출을 했죠. 또 그 중간재를 우리나라에서 받은 중간재를 중국이 또 완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또 싸게 뿌렸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4년, 13년까지 그게 잘 이어져 오다가
2014년도를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제가 알기로는 꺾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였나요? 경제부총리였나요? 그분이 좀 경제를 살려보려고 뭐 건설 경기도 좀 부흥해본다고 하고 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아직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침체기 이미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될지 잃어버린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벌써 한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마땅한 돌파구가 눈에 보이질 않거든요. 큰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의 어떤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뭔가 지금 현재는 돌파구가 전혀 없거든요. 중국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북한과 좀 이렇게 화해하고 또 뭐 북한도 좋고 우리도 좋고 서로 좀 경제 협력을 좀 하면서 북한의 어떤 저임금도 활용도 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도 좀 활용을 하면서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뜻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그게 잘 안 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를 찾긴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화폐 개혁 얘기가 불거져 나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뭐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 개혁은 절대 없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요. 이도저도 안 된다면 정부에서 그 카드를 뭐 한번 과감하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마 그런 루머 때문인지 몰라도 지하에 있는 밖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자금들이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화폐 개혁을 해서 그런 자원들, 지하에 있는 자원들을 좀 양성화를 시켜야 되니까 아마 그런 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자금들이 일부는 뭐 비트코인으로 갔는지 아니면 금 쪽으로 갔는지 몰라도 이번에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또 일부는 금도 요즘 좀 오르고 있고요.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불안하겠죠. 그런 지하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으니까. 또 일부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땅도 좀 살 수 있을 거고요. 그래야 또 자금 세탁도 되니까요. 하지만 그 화폐 계획은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또 언제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화폐 계획 관련주 있죠. 테마주요. 한네트, 뭐 로지시스 같은 종목도 있는데 뭐 그런 종목도 내 용돈 좀 생기면 뭐 조금씩 빠질 때마다 뭐 그냥 저축하는 셈 치고 한번 넣어보는 것도 어떤가. 언제 될지 모르고 할지 알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참 문제인데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을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는 겁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결국에는 뭐 중국이 항복을 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잘못하면 실각하지 않을까,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중국 역사에는 경제적으로 좀 그렇게 좀 무능한 그런 주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쓰여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결국은 중국이 항복을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일본의 예처럼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십니다만요. 일본이 한때는 세계 경제 2위였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었죠. 80년대 때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빌딩들 3분의 1인가 4분의 1을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을 거예요. 또 그때 나왔던 신조어가 무슨 와타나베 부인 이런 신조어도 있을 거예요. 일본이 어마어마했었죠 그때는. 근데 미국이 보니까 저놈 봐라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일본 보고 이렇게 좀 손 좀 보려고 그러는 게 일본이 좀 뻗댔겠죠. 결국에는 일본이 항복했지 않습니까?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항복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일본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20년간 어둠의 세월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중국도 지금 중국이 세계 경제도 2위죠. 뻗대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뻗대고 있는데요.
결국은 중국이 저는 한국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 되면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 조건이 있겠죠. 서로 합의 볼 때 뭐 지적 재산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금융 개방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조항들을 집어넣게 되겠죠. 아마 그런 조항이 들어오게 되면 중국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일본처럼요. 당분간은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중국이 빨대를 꽂고 금융시장에 이런데 뭐 이런데 빨대 꽂고 쪽쪽 빨아들이겠죠. 자, 그런데다가 중국은 또 지방정부가 부채가 또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중국도 상당히 한번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IMF가 올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쉽게 오진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중국은 힘들 것 같습니다. 당분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지금 수출을 한 30% 정도 한다 그랬나요? 우리나라 수출의 한 30%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그 수출액 중에서도 70% 정도를 중간재를 수출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러면 채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끊겼죠, 그죠? 자,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 나라의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뭐 체력은 보통 환율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환율이 굉장히 민감하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저번에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요. 조금씩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추세는 저는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환율이 1200원을 요번에 넘어서 1300원까지도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 차수 문제 때문에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외국인도 이 환율이 계속 우상향으로 뻗어갈 수 있는 그런 뭐 방향성이 보인다면 외국인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팔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다가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도 점점 나빠지고 있고 중국이 지금 안 좋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머물 이유가 없죠. 팔 수 있는 물량은 팔아버리겠죠. 그죠? 그 자금들을 신흥국에 또 투자하면 되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외국인의 이 매도는 좀 당분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환율이 한 1250원, 뭐 1300원 가까이 올라가면 그때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그 전에 다 팔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올라가는 방향성이 그렇게 보인다면 그 전에 팔려고 하겠죠. 뭐 파는 게 무한정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 버리고 나면 파는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우선 지금은 외국인이 이제 매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계속 이어질 거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계속 우하향으로 이미 꺾였기 때문에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지수가 1500까지도 좀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요, 장기적으로는요. 이게 몇 달 걸릴지 아니면 1년 걸릴지 1년 반 걸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아무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중간중간 반등은 들어오겠죠. 반등은 들어오겠지만 기본적인 추세 자체는 저는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이 직접 팔 테니까요. 기관이 지금 그걸 받아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물량을 기관들이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요. 그런 자금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일단 장기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장기 투자는 하지 마시고 뭐 단기 투자로밖에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요. 일단은 지금 제가 이 LB세미콘이나 에코마케팅이나 그 다음에 네페스나 뭐 조광 ILI는 이미 끊겼습니다만은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5G 관련주들요. 그런 종목들은 저는 이제 거의 고점 근처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조금 더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오르는 폭이 높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오른다 해도요. 자,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또 뭔가 새로운 종목들을 가지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뭔가를 또 가지고 시세를 또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제가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며칠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미코가 있는 그 수차 관련주요. 제가 차트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수차 관련된 미코는 외국인이 며칠 전부터 계속 지금 100만 주 이상을 매수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주가는 내렸지만 외국인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어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죠. 이 수차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좀 들었냐면요.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요. 예전에 LB세미콘이나 에코마케팅이 초창기에 올라갈 때 기관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때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뭐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눈에 보이는 바닥권에 있는 이제 상승 초입에 있는 바닥권에 있는 테마는 지금 현재는 외국인이 갑자기 돌변해서 매도하지 않는다는요 수차 관련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종목에 수차 관련주들 쭉 있지 않습니까? 좀 관심에 넣어 놓으셔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좀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릴 때마다요. 이미 바닥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이 갑자기 대량으로 매도하지 않는다는 거. 또 기관들도 보면 JB 코리아 쪽이나 이쪽 뭐 아니면 뭐 이쪽에 계속 좀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눈에 잡히는 테마는 수차 관련 테마 같습니다. 제가 현재는 보기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기존에 만들었던 엘벤의 에코 마케팅이 이제 꺾이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전환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외국인 기관은 주가는 기본적으로 하락이 이어지더라도 자기들 수익률 게임을 만들어야 되니까 뭔가 어떤 종목군을 또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저 수요차 테마가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좀 유력한 테마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눌림목시마다 조금씩 모아 보십시오. 지금 당장 한꺼번에 왕창 사지 마시고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모르니까. 또 6월 1일 이후에 또 이게 관세가 발효가 되면 또 시장이 또 어느 방향으로 요동을 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 하루 이틀 정도 요동을 치고 나면 또 6월 말에 미중 정상회의가 있으니까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저는 또 그 이후에는 또 기술적 반등이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6월 1일 전후로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한번 저점을 잘 잡으셔가지고 한번 매수를 하시면 이번에는 미중 정상회의 때문에라도 한번 반등이 기대감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뭐 2100,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2100이나 2100 한 230까지는 반등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대신 어느 지점에서 어디까지 내려가서 반등이 들어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살짝 2000을 깰 수도 있겠고요. 근데 코스피를 저렇게 기관이 받아주고 어느 정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폭락하고 그러지는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한번 또 빠졌죠. 내일이나 모레 또 불안하니까 좀 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요. 조금만 더 감망하셨다가 좀 저점 매수를 제가 물론 뭐 댓글로 사인을 드리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영상을 드리니까요. 그때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를 하셔서 좀 이렇게 이번에는 기술적 반등을 좀 제대로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중장기 투자하지 마시고요. 빠질 때마다 기술적 반등을 노리시면 되고요. 이런 하락장에서도요,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거든요. 대신 내가 실탄이 있어야 됩니다. 실탄이 있어야 되니까, 단기적으로 우선은요,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수요처 테마 관련주는 꼭 여러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셔서 한번 뭐 물량을 모아보시고, 그 다음에 추이도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